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의 야권연대 협상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양당의 협상대표가 17일부터 19일까지 협상을 벌였고요. 오늘부터 다시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 4.11 총선 승패를 좌우할 열세로 평가되는 야권연대. 이것이 과연 큰 탈 없이 성사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통합당의 야권연대위원장인 문성근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을 합니다. 이 문성근 최고위원에게는 야권연대 문제 말고도 몇 가지 여쭐 게 더 있습니다. 자, 문성근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고생 많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네. 지금 협상 시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당초 통합진보당에서는 19일로 이야기했다가 일주일 연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모집하니까 그거가 진행되면 불가능하지 않냐라는 얘기 때문에 20일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상관없고요. 한 대표께서도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야권 연대를 우선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금주 안에는 큰 윤곽은 잡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선거 일정이 있으니까요. 네네.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협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이제 최대 현안이 될 텐데 네. 이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2대8 원칙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가운데 최소한 20%는 통합진보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어떻게 수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그거는 일단 연대를 왜 해야 되나? 네. 그게 이제 정책 공조도 중요하지만 총선 승리를 해야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서요. 예. 그러니까 총선 승리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 수치를 먼저 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구에 어떤 분이 있어서 그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차분히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진보당 이제 대상 지역이겠죠. 후보도 아니라 대상 지역. 여기에 이제 나서는 통합진보당 후보가 있는데 좀 약체라고 평가되면은 이것은 민주통합당 후보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지역의 단일 후보로 통합진보당이 됐는데 당선이 안 되면 그러면 총선 다수당이 안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점을 총선 승리에 찍는 게 옳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선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사실은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이고 어차피 야권 연대 협상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중앙당 차원에서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과 한 곳 한 곳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돌린다든지 이래서 지금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제 크게 이제 어느 정도는 통합진보당 몫으로 넘기겠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만이 야권 연대가 성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지만 후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 자료가 아무래도 뚜껑을 열어보는 것만큼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언론 보도 이런 걸 보면 민주통합당에서는 이정희 심상정 공동대표, 그다음에 노회찬 대변인, 천호선 대변인 등 통합진보당의 지도부 몇 명에게만 양보를 하는 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던데 이건 사실 무근입니까? 그냥 언론이 예상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협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근거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공개하지로 않기로 했으면 지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여쭤도 답이 안 나오겠네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게 도리인 것 같고요. 이제 큰 원칙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그러니까 총선 승리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한두 가지 이제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간에 얘기가 됐다. 그런데 그럼 진보신당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진보신당 부분은 통합진보당에서 협의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민주통합당 후보, 그러니까 합의해서 단일 후보로 민주통합당 후보가 나간다 했을 경우에 진보신당이 출마하면 예. 그 유권자가 그쪽으로 6, 7할 정도는 수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단일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가야 되는 문제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지금 협상 테이블에는 진보신당은 참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같이 하는 게, 협의를,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신당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면은 그 양자 협의가 그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그 부분은 그쪽이 어떻게 그 정리를 할지 그게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 문성근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그 최고의 일단 뭐 가치는 총선 승리다 이제 여기에 두고 야권 연대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이제 총선 승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후보의 어떤 지명도도 중요하겠고 당세도 중요하겠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권 연대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통합진보당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당세도 민주통합당에 비해서 적고 그다음에 후보 개개인의 지명도도 떨어지고 하지만 야권 단일 후보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그 후보 당신들이 가져라 우리는 지금부터 뒷짐지겠다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는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더 넓게 열어놓고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통합진보당에 양보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게 이제 인천과 고양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 6.2 지방선거 때 전면적인 연대 경우에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네. 또 김해나 뭐 저기 어디였죠? 그 전라남도 그 김선동 의원 나오는데 순천요? 네, 예. 순천. 이 경우는 좀 다른 현상도 나타났고 그런 부분이 그 지방선거 경우에는 워낙에 그 후보의 층위가 4개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했었고 그래서 그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났던 건데 네. 총선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늘 있죠. 그게 참 고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야권연대위원회를 만들 때 이제 그 협상 대표는 박선숙 의원이신데요. 네. 협상단에서 협상을 해서 이제 타결을 했을 경우에 네. 이게 그 최고위원 회의에 가서 뒤집힌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건 아직까지 정해진 절차는 없는데요. 네. 그 부분은 그러지 않도록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합의하러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최고위원회가 룸을 주고 네. 전권을 위임해야 이게 효과적이죠. 네, 바로 그 점을 여쭤보는 건데요. 네네네. 그 야권연대위원회가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죠. 협의 결과를 보고 예. 그 협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 제 경우에 그 특위위원장인데 최종적으로 저에게 정권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이제 뭐 물론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협상 대표끼리 그 타결을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일부라도 이것이 조정이 된다면 그때는 파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아예 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콕 찍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 관악을 같은 경우 말이죠. 네. 지금 민주통합당에 이제 김희철 예비 후보가 있는데 이분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지역구의 예비 후보까지 합쳐서 27명이 어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야권 연대 협상은 밀실 야합이라고 성격 규정을 했고요.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논리적으로 맞죠. 네. 이제 국민의 명령 경우에 끝까지, 그러니까 그 연합정당이 어려우면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정당연합 형태의 법적인 단일정당을 만들자라고 호소했던 것이 네. 방법이 도무지 아무리 찾아도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고리로 해서 공동 공약으로 해서 하자라고 마지막까지 호소를 드렸던 거고 그것이 거절되면서 이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그 시기가 오고 만 거죠. 네. 이런 상황을 1년 반 전부터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 너무나 명백하니까 어떻게든 그 전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호소드렸는데 네. 안 된 점이 지금도 아쉽고요. 예.
이를테면 그 법적인 단일 정당이 됐으면 뭐 안정적 다수당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그 민주 진영과 진보 진영의 분리를 원하게 되기 때문에 네.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그때는 동의를 해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를테면 2대8이다 이런 얘기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도입됐을 때 그 정당 나올 수 있는 정당 지지도와 의석수 네. 이것을 소선거구제에서부터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불해서 쓰자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이 모두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그래요. 지금 이제 그 문제는 알겠고요. 네. 지금 김희철 후보를 비롯한 예비 후보들은 만약에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이라도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당이 제어할 여지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단일 정당을 하자 그랬던 거죠. 근데 뭐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그건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각서를 받는다든지 등등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네.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는 강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정당 안에서 경선을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탈당 출마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정치적인 효과는 있죠. 그 정당 간에 합의가 됐는데 불복이죠, 일종의. 네. 그러고 출마하면 이제 정적인 타격이 오는 건 있겠죠. 지금 이 서울 관악을 지역 같은 경우는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장희 대표가 이제 그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관악을에 한정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뭐 후보 경선할 수도 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경선을 거치는 것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표의 결집 효과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 진보당 쪽에서 협의를 하면서도 그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기를 바라죠. 근데 이제 이장희 대표 같은 경우는 지명도도 있고 하니까 예외적인 경우인 것 같고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이제 경선으로 가면 아무래도 뭐 이제 그 동원력이라든지 뭐 기층 조직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민주통합당이 앞서니까 결국은 민주통합당 패권 논리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박원순 시장 경우에 이제 334인가 이렇게 해서 섞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박원순 후보가 이겼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에서 어떤 형태든 그게 박원순 방식이 됐든 여론조사가 됐든 그런 방식을 거치는 것이 후보 경쟁력을 높이고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그걸 검토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이 야권연대의 전제는 정책연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연대 얘기는 별로 지금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얘기도 그러니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이미 거의 합의가 다 끝난 거죠. 그래요? 유기지방선거 때도 일단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원탁회의 중심으로 해서 그 제정당의 정책위원회가 오래전부터 협의를 진행해왔고. 네. 그래서 그거에는 뭐 거의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미 FTA 같은 경우도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에는 전혀 입장차가 없습니까? 그거는 이 폐기냐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yes or no로 대답하라고 하니까 이제 혼선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일정으로 보면요. 네. 지금 날치기 처리된 이 FTA에 대해서 발효 정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다 동의하죠. 네. 그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됐다. 그러면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에게 그걸 근거로 전면 자유협상을 요구하겠죠. 예. 그러면 안 듣겠죠. 그럼 12월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정권 개최에 성공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누적된 부분을 가지고 전면 재협상을 요구를 하고 그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폐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시작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일정상에서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걸 지금 딱
찍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약간의 그 해석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일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견이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정부에서는 3월 중에 발효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11 총선 전에 발효가 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여기서 뭐 재협상이든 제재협상이든 이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설득력 있는 이야기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화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효를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에게도 네. 이게 그 발효 정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불신을 받고 있는지를 미국 정부도 알고 있고, 네. 그러면 미국도 4년에 걸쳐서 전면 재협상을 거치고 체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한국에도 줘라. 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미국이 그냥 발효까지 간다면, 네. 그 앞으로 한국 국민이 가질 모멸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미국으로서도 전통적인 서로 우호 국가인데, 예. 그런 것까지 미국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 라고까지 요구했는데. 근데 이명박 정부에겐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네. 그러니까 미국한테까지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네. 더 이상.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통합진보당이 의석수가 적다. 민주통합당이 많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뭐가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 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결국 폐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폐기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서면 통보 하나만 보내면 되니까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그 후에 불어닥친 이제 그 뒷감당이 가능하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제 그 새누리당 같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 역공에 나서고 있는 거고 결국 폐기라는 두 글자를 입 밖에 꺼내놨다가 어차피 민주통합당도 폐기로 가지는 못 갈 것이다. 그러면서 흔들릴 것이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지금 역공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한나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네. 6.15 선언하고 14선언은 그 이전 정부가 체결한 거고 진행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행태를 보이고는 정당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운데 네. 그 국제 관계를 존중해야 되는 건 분명하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미 지금 민주진보 진영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네. 긴 시간을 갈 거 아니에요 정권 교체까지 통보한다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누적되는 명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미국에게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왔는데 이 상황을 보자 한국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네. 그때 미국도 재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김하늘 판사 경우에는 아예 자신은 보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도 이게 사법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고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지금 강행 처리가 되고 있는 거니까 네. 이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시간을 갖고 가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래요. 제재 협상 요구하다 안 되면 그래서 또 하나의 조건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폐기로도 갈 수 있다. 그 입장을 확고하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최대한 노력을 하고 폐해가 누적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불가능해진다. 네. 네, 그렇게 되면 폐기까지 가야 되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야권연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불거진 사안이 하나 있어서 이 공천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질문 드리고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혁신과 통합 상임 대표단이 성명을 냈습니다. 공천과 관련해서. 거기서 정치 신진 세력을 배려해야 되고 정체성 중시 원칙을 관철해야 되고 도덕성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축약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거 하나만 여기서 추려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체성 중시 원칙을 관철해야 된다. 이 성명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지금 시중에서는 민주당 내에 엑스맨이 있다. 이러면서 이들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예가 김진표 원내대표인데 정체성 중시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김진표 원내대표의 공천 배제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요. 예. 그 성명을 낸 근본적인 그 동기가 네. 그 한나라당은 1인 독재를 만들어가지고 30% 40% 공천 물갈이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1인 독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천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통합이 늦어지고 또 모바일 투표를 한나라당이 거부하면서 모바일 제도를 이번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당력이 불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절차랄까 이런 것들이 전면 생략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천 혁신이 안 될 위험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언론에서는 자꾸 정체성 쪽에만 방점을 찍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그 정체성 부분은 지금 이를테면 정체성, 도덕성, 그다음에 경쟁력 등등에 대한 배점 기준이 있는데, 네. 최고위원회에서는 그 네 가지를 공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공심위에서는 정체성을 대단히 확대했어요. 네. 그래서 공심위가 잘 판단해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원칙적인 언급이고, 네. 실제로는 한 대표께서 1월 15일에 당선 수학연설에서 가급적 전략공천을 주저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이러한 위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가 20% 초반대에서 30대 후반으로 올라간 데는 통합과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들이 참여하는구나에 대한 기대 심리 네. 등등이 포함돼서 그렇게 오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나가고 더 확산시켜 나가려면 아주 유능한 신인들이나 그다음에 통합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인사들이나 부분 등에 대해서 과감한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을 알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화두가 되냐면 네. 총선과 대선을 관통할 이 선거 이슈.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의 지금 이슈로 경제 민주화를 꼽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또 민주통합당 스스로도 정강 정책의 맨 앞자리에 지금 놓은 게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인데 이것이 또 한미 FTA 처리 과정과 겹치고요. 이미지가. 네. 이렇게 되면서 김진표 원내대표의 공천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007년 대선 때 왜 우리 국민은 이명박 후보를 뽑았을까? 그리고 왜 386들은 대거 낙선하고 경제 관료들이 많이 당선이 되셨을까? 네.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07년 경우에 그렇게 보수적인 선택을 우리 국민들이 하셨던 거고, 그 이후에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역주행과 노무현 대통령 서거 등등이 총체적으로 복합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진보화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진보적인 당 강령을 채택을 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점검해야 될 부분은 한나라당이 극우적 색채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민주통합당 지지자로 계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을 수밖에 없는 정당의 특성,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포괄해야 되는 그러니까 계급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정당이라는 측면. 네. 그러니까 정당의 방향에 키를 쥐고 있는 분들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분들이 필요하되 네. 조금 강령에서 조금 우측에 있다 하더라도 같이 가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심위에게 큰 원칙은 최고위원회는 드렸던 거고 공심위는 그걸 훨씬 더 강화해서 네. 지금 원칙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적인 공천 절차, 공심위의 절차를 따박따박 밟아가면 되는 일이지 이거를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을 일은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공심위 위원 자체가 15명이나 되고요. 네. 물론 당내의 구성은 대단히 불만이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만 네. 그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좋은 분들로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판단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듣는 여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집단지성의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이 점을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문성근 최고위원께서 1월 3일에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 이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민주통합당의 공천 제도는 통합 과정에서 이미 마련이 됐고, 그걸 설명을 하시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이 있다면 시민이 공천을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때의 그 발언 취지를 바탕에 깔고 본다면, 지금 국민들이 민주통합당의 진정성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뭔가 상징적인 조치와 몸짓을 보여줘야 되고, 그 고리가 만약에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김진표 원내대표의 공천 문제다라고 만약에 국민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때 1월 3일 때 문성근 최고위원의 발언 취지대로라고 한다면 민주통합당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요, 제가 1월 3일에 말씀드린 내용은, 그러니까 2명으로 압축돼서, 이제 유권자 분들께 선택하시라고 공천권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들이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1월 3일 이후에 달라진 게 뭐냐면, 신진 인사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제가 1월 3일까지는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었냐면, 예비후보 등록한 모든 분들께 경선 절차 과정에서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그 다음에 공심위 과정에서 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3회 이상 토론회를 압축된 다음에 토론회를 거치고 120분 이상 토론회를 3회 이상 거친 다음에 그거를 보고 전문가 시민이 반씩 섞인 배심원단이 투표를 해서 그걸 반영하는 것도 돼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모바일이 무산되면서 방역이 부족해서 그 두 가지 다가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공심위 절차가 충분치 못하다. 그러니까 압축 과정까지 과정이 부족해져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확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 공천 그래서 두 배수로 압축된 다음에는 여전히 시민들께서 이 판단,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압축 과정에서부터 특정인에 대한 배제를 요구하는 여론, 그 여론이 있으나 그 여론을 계량화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최종적으로 시민 참여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민들께서 참여만 하신다면 공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건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근데 시민이 이래서 선거인단이나 배심원단으로 직접 참여하면 물론 좋기는 하겠는데, 그 참여 형태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일정하게 그런 여론이 있다고 만약에 민주당이 인정을 한다면, 거기서 국민의 의사를 확인을 했다면 또 그걸 반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진해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심위원들의 판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듣고 있는 여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심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반영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심의께 드리는 거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데일리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트위터 아이디 오마이털털로 좋은 의견 보내주세요. 이털남 아저씨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통합당의 야권연대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문성근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부산 북 강서을에 출마를 하셨는데요.
네. 연고가 없으시잖아요. 왜 이곳에 출마하셨습니까? 제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인연이 대단히 깊죠. 어떤 인연이 있나요? 일단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네. 그 문재인 이사장을 포함해서 그 부산에서 활동하는 민주진영 분들이 저 몰래 이렇게 논의를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북강설 출마가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 오신 거죠. 제안을 받으셨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고 곧바로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는 인간이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또 2004년 이때부터 부산과 경남 지역에 참 무시로 드나들면서 그동안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왔는데 네. 지난 20년 넘게 부산 지역에서 그 거의 당선자를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예, 대선 빼고는 국회의원 선거는 2승 한 200패쯤 될 것 같은데. 예. 기초단체장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열심히 활동한 민주진영 분들의 그 눈물을 같이 흘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번에 정말 손잡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거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생이 그렇게 길질 않더라고요. 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도 않고요. 그런데 한 번 사는 삶인데 정말 대차게 한번 붙어보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온 거죠. 그래서 끝까지 지금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네. 2000년에 그분이 여기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지역이고, 종로구에 출마하시면 당연히 당선되실 텐데.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시민들께 말씀 안 드리려고 의리 지키러 왔습니다. 제 마음 이해해 주십니까? 그러면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를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새롭게 만들어가는 인연이 악연보다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성근 최고위원 말씀대로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히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을 타야 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예, 후광이라기보다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 그거를 그야말로 부채에 대한 언급 없이 자산만 드러내고 이러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언급을 안 하고 정책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특히 부산 경우에는 지난 20년 넘게 한나라당 일당 지배를 허용했는데 하다 보니까 경쟁이 없어서 그렇죠. 굉장히 일종의 추락 현상을 시민들께서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공항 같은 공약이 뒤집어진다든지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이런 하나하나의 사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국정 전반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대단히 깊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3당 합당, 3당 야합 이전으로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는 현상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 거죠. 그래요. 지금 정책 예, 또 한 가지는 부산은 어차피 지금 이미 세계 5위 규모의 항구입니다. 네. 그리고 남북 관계가 완화되고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유럽에서 보면 종점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항공 관계만 조금 더 확대하면 동북아에서 완벽한 물류 중심 도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턱없는 예전의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가지고 남북 관계 이렇게 단절시키는 한나라당 정권의 본성
말씀드려서 장기적인 아예 이게 사실 장기적이지도 않아요. 남북 관계는 이미 민주정부 10년에 윤곽은 다 잡힌 거고요. 그냥 그거 14선은 대로 진행하면 부산 경우에는 뭐 큰 변화, 큰 발전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도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정책 얘기 나왔으니까 요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문성근 최고위원께서 2월 13일에 동남권 신공항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권 신공항이 만약 가덕도에 자리 잡는다면 육해공 물류 중심 도시로 부산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맥이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거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계획 자체를 백지화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 이런 최종 판단에 대해서 전문가들 상당수는 바른 판단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동남권 신공항을 언급을 하시고 특히 그것을 입지를 가덕도로 언급을 하시는 거는 표를 의식한 발언 아닐까요?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그게 이제 기사 제목 이렇게 딱 뽑아서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된 측면이 있는데요. 공항의 확장 또는 공항 수요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죠. 그렇죠. 다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참여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명박 후보가 공약을 했다가 뒤집은 데서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뒤집은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공항이 됐든 공항 확장이 됐든 필요에 대한 인정이 됐으면 김해공항을 확대하든 또는 그걸로 부족해질 때 신공항을 입지를 찾든 간에 그것은 논의에 걸되 이명박 정부 같이 이 사안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몰아가서 소지역주의로 해서 지역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판단을 제대로 전문적인 판단을 해보자. 그런데 제가 그 입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추가한 것은 물류 중심 도시로 가는 측면. 그러기 위해서는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가 부산 쪽이 유리하다는 그런 점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이 김두관 경남지사 같은 경우 낙동강 벨트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던데 그래도 그러셨습니까? 아무튼 낙동강 벨트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잖아요. 낙동강 전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한 신문을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어떤 평가가 나왔냐면 문재인 그 후보 정도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제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대상에는 문성근 최고위원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건데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저는 한나라당 간판을 달고 어떤 후보가 나오시더라도 저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요? 어려운지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 경우에는 센 후보가 붙어주시면 좋죠. 격전이 벌어지면서 관심을 이끌고 그러면 이제 다른 후보들도 긍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두관 지사께서 그렇게 걱정하셨다는 거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이라는 개념을 쓴 것은 일단 격전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예고, 그야말로 세계 타이틀 매치가 아주 무패의 장점을 가지고 두 선수가 붙는다, 이러면 확 화제가 되듯이 그런 면에서 시작된 일이고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부산은 이미 한 지역구나 마찬가지로 움직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동시에 경남에서 김두관 지사께서 이제 혁신과 통합 같이 했으니까 당연히 입당하시는 게 이제 당연했는데 입당하시면서 부산 경남을 다 아울러서 큰 틀을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너무나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에서 부산 전역으로 그다음에 부산 경남으로 다 이렇게 확산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니까 초반에
세계 타이틀 매치. 문재인 후보가 떴다. 이렇게 알리는 측면이 강했죠. 예. 근데 일각에서는 뭘 우려하냐면 지금 뭐 자타 공인하는 게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선거 결과가 4.11 총선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도 이제 초기에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놔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처음에 내걸었던 목표치에 미달이 됐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뒷감당 이런 것들을 또 걱정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근데 언제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했나요? 그 어려운 줄 알고 있고요. 네. 그야말로 영남권이 60, 부울경 다 합치면 60. 숫자가 어떻게 되더라? 65석인가 아마 그렇죠. 65석이, 61석인가? 61석,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10석 정도를 목표로 열심히 하면, 그게 과다한 욕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을 한나라당의 싹쓸이를 그냥 허용해버리면 다수당 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많이 괴롭혀드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드리고 전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예상하겠지만 지금 부산 지역은 특히나 친박 세력이 지금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서도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의석의 상당 부분을 민주통합당한테 뺏기면 본인의 어떤 대권 과대도 치명타를 받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선거전이 뜨거워지면 이 부산 지역, 부산 경남 지역, 특히 부산 지역을 훑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전망인데 그렇게 되면 문성근 최고위원은 후보로서 그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와 싸움과 동시에 박근혜 위원장하고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위원장과 어떤 대립점을 형성을 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떤 점을 박근혜 위원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일단 지금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후보나 2007년에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줄푸세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그 기조에서 지금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고 결국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망쳐 놓은 거죠.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퍼주기다. 그러면서 상호주의하겠다. 그 두 후보 간에 이견이 있었던 건 한반도 운하 하나였습니다. 근데 한반도 운하가 국민 70% 이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강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겠다라는 말씀은 대단히 옳은 말씀인데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 그 오물에 가마떼기에 얹어놓고 나 몰라 나 단절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옳으냐. 특히 부산 경우에는 정수장 학회와 부산리버 문제도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나 등등에서 이미 국가 권력이 거의 강탈했다라는 이미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난 모르세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 가능한 일이냐. 이런 문제 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가 전체가,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하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구해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40분 넘는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요. 문성근 최고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하도 고문을 당해서. 제가 그렇게 괴롭혀드렸네요. 별로 안 괴롭혀드린 것 같은데. 아니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계속 해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